자, 동네 사람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이름만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일리아 벨라코프. 안녕하십니까. 터키의 본인 소개하세요. 알파고 신하 씨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신하 아니에요? 신하 그냥? 예, 신하 씨, 쌍쇼 씨까지 이름입니다. 아, 신하 씨. 여기에 시간 투자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일리아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알파고입니다. 잘 지내시죠? 항상 푸틴의 첫 임기 때 2000년대부터는 나오는 얘기지만 푸틴에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푸틴의 그것도 지지도를 보면 되게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다 다를 거고 사회층으로 다 다를 거예요. 엘리트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지지자들이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또 대도시에서는 거의 또 그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지방에는 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대도시는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지방이기 때문에 지지도가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러시아 경험 같은 경우는 둘 다 섞였거든요. 전략적으로 푸틴이 좋은 것도 포함되고 있고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 중에서는 사회적인 그 복지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는 헌법에 아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라든가 뭐 연금 수령자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헌법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현 대통령의 임기 연기라든가 또는 이제 러시아에서 러시아를 형성하는 민족이 러시아 사람일 뿐이라는 문구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의 반론이 거쳐. 근데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푸틴이 아니면 다를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찬성해버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대통령에 대해서. 먹고 살기 바쁜데 걔네들이 덜 뭐해 뭐 무슨 푸틴이야 무슨 지금 정권 그러니까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뭐 푸틴이 하니까 푸틴이 하겠지 막 이런 태도니까 개헌이고 나발이고 그건 상관이 신경 안 쓰거든요. 그 전에 낙검수부터 있어요. 왜냐하면 낙검수가 외신 기자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 인터뷰 때도 제가 너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어요. 분위기가 거의 나 때문에 깨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기자회견 분위기가.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아는 사이예요. 왜냐면 이상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나름 좀 약간 빡쳐. 이상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좀 약간 얼굴에 아마 익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계기로 이제 서로 아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국내 정치 이용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와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 좀 지지율이 좀 살짝 떨어졌고 그리고 이 성소피아 박물관을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면서 다시 한번 좀 약간 지지율을 결집하는 거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제일 큰 의미인데 터키 공화국이 출범을 했을 때 터키 공화국이 이제 더 이상 오스만 제국처럼 이슬람의 대표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세속주의 국가다.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터키의 최대 대통령 케말 파샤가 박물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그거 너무 상징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박물관으로 바꿔버리면서 국민의 대다수가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 굳이 좀 약간 좋은 외교를 위해서 이거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는 그때부터 오늘까지는 항상 논란이었어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때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더러운 과거를 삭제하고 있고 세탁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그리고 국민의 큰 반발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열렬하게 지지했죠. 그럼 앞으로 에르도안이 케말 파샤의 웬만한큼 개혁을 다 이제 다시 뒤돌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거의 없어요. 없다고 해지 다음에 더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뭐 터키도 그러겠지만 러시아는 아마 한국 언론에서 제일 보도가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터키에 비해서 많아요. 아닐걸? 아니에요. 뭐 어쨌든 당연히 뭐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많죠.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팬분들 있는 거 맞죠? 아, 사람을 한 번만 보고 판단할 수 없죠. 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게 뭐 본 모습이냐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냥 다양한 모습을 그냥 하나의 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반응을 굉장히 잘 해주셨다라고 들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다시 좀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 연장전은 댓글을 먹고 삽니다. 요거였어요, 여러분. 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셔도 되는데요. 다시 보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어떤 얘기들 하면 좋겠는지 혹은 시청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한국판 뉴딜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 장기화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방면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다 모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눠서 이제 발표가 되긴 했지만,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해야 된다라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어떤 내용들인지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뉴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장기전으로 대비하는 길목에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의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요약 정리 엄청 잘 돼 있을 거예요. 무슨 일로? 아, 저 고정인가요? 원하신다면 제 여건이 되는 한에서는 당연히 좋습니다. 정말 이러고 정말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까지 모든 상황들이 저봐 카메라가 또 따라온다고 마이크를 또 몰래 뺄라 그랬더만. 자, 주목.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나쁜 일당에게 징역 300년을 선고합니다. 징역 300년이요? 네, 기자님. 마음 같아서는 뭐 3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도 더 하고 싶더라고요.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요? 왜요? 법에 형법에 보면은 형의 가중이 있어요. 보통 가해자들이 딱 하나의 범죄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체로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은 가해자들이 들키지 않으면 계속하게 되는, 여러 그 걸리기 전까지는 계속 많은 영상을 자기네들이 촬영을 해요. 하나 할 때마다 일제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를 하든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던 간에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중주의인데 그걸 바꾸려면 형법 개정을 해야 돼요. 형법에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서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도록 되어 있고 2분의 1을 가중하더라도 두 죄를 여러 죄를 합한 거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에 딱 정해져 있어서 미국처럼 바꾸려면은 그 규정을 바꾸면 일본 아베 정권 시무 5조를 발표하겠습니다.
1조 전범국 아닌 척하기 금지. 2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하기. 3조 우길 승천기 사용 금지. 4조 구급파 멀리하기. 그리고 마지막 5조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인정하기. 갑자기 미리뽕 무슨 발표예요? 기자님 어때요? 마지막 5번째 조항은 일본이 제발 좀 지켰으면 하는데, 아니 최근에도 뭐더라? 그 뭐 백서? 뭐 문서? 아무튼 뭐 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겨서 진짜 엄청 화났거든요. 일본의 방위백서 말하는 거 맞죠? 방위백서인가? 국가의 안보 전략이나 국제정치에 관련해 매년 분석하고 전망을 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말합니다. 이 방위백서를 통해 일본은 16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16년째? 그렇습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은 곧 그 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이라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기자님,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막 세금 폭탄 맞는다고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사는 집은 뭐 강남도 아니고 아주 작은 집이거든요. 이번 대책은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공간이라는 점을 밑바탕에 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책을 자세히 보면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중에서도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나 고령자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증가가 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36억 원에서 내년에 40억 원으로 시세가 오르는 아파트에 사는 65살 A씨 같은 경우 이 아파트를 10년째 보유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종부세는 올해 756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882만 원으로 126만 원이 늡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를 보유한 지 3년밖에 안 된 58살 B씨의 종부세는 올해 1,892만 원, 내년에는 2,940만 원으로 1,048만 원이 늘어납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B씨는 1,048만 원을 더 내야 하지만 A씨는 고령자로 분류되고 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126만 원만 더 내면 됩니다. 아니 그럼 집이 두세 채인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내겠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채 합산 시세가 올해 33억 원에서 내년에 36억 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2,650만 원을 내지만 내년엔 6,856만 원을 내야 합니다. 3주택자인 경우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다만 이런 다주택자는 작년 기준 전 국민의 0.4%밖에 되지 않아서 해당되는 국민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류미리 기자와 미리뽕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비에 대한 영화 3가지를 저희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광희 평론가께서 네. 본인이 선정한 좀비 영화 베스트 3. 이게 왜 이게 그리고 베스트냐. 네.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색이 영화 평론가니까 예. 예. 이게 좀비 영화의 원조입니다. 원조다. 원조. 예,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저는 최초의 좀비 영화인 1968년작 조지 로메로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그리고 이분이 10년 뒤에 한 7억 원 저예산이죠. 이게 몇 년도 영화입니까? 1978년도. 아. 이 영화는 요 사이에는 좀비 영화가 또 없었어요? 좀비 영화들이 뭐 가물에 콩나듯이 아리우작들이 좀 있긴 했겠죠. 근데 이제 원조는 뭐 아무도 못 따라가죠. 그런 식으로 아류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원래 사실 조지 로메로 감독이 예. 그 뭐 메인스트림 감독이 아니고 진짜 말로 B급. 예. 그러니까 싸구려 영화 만드는 감독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좀비 영화라는 게 싸구려 영화 그 전략으로 나온 거거든요. 한 $10 주고 저기서 어그저그저 걸어올래? 피칠갑 좀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근데 꺾기 잘해야 돼. 꺾기는 잘해. 뭐 이렇게 눈 이렇게 좀 뭐 흰자가 더 많이 나오게. 그래서 저쪽에서 걸어와. $10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명, 20명 정도 엑스트라 캐스팅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뜬금없이 푹 튀어나온 문화입니까 이게 좀비가? 그 뜬금없이 이전에 툭 튀어나왔죠.
원래는 사실은 좀비라고 하는 말이 없던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부두교에서 왔다는 이제 설이 가장 유력한데 부두교 주술사가 네. 뭔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빼앗으면 이 시체처럼 걷는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비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노예 그 무역을 했던 그 농장주들이 마약을 일부러 예, 먹였다고 해서 자기가 피곤하고 힘든 것조차도 모르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걷게 만드는 거죠. 일만 하게끔. 그리고 계속 일만 하게. 네네. 거기서 유래됐다라는 설이 있는데 단어는 거기서 따왔고. 어쨌든 그 원형을 최초로 영화로 옮긴 장본인은 조지 로메르라고 하는 싸구려 영화 감독. 시작을 삐끗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에서 좀비 영화를 거의 사실상 상업적으로 대히트시킨 주인공이죠. 연상호 감독. 서울요. 예, 근데 이제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이라는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부산행은 잘하는데 그 부산행의 그 사실상 프리퀄. 그 프리퀄 네. 먼저 있었던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저도 서울역. 봤습니다. 부산행보다 서울역을 더 치는 이유는 그러면 연상호 감독이 돈 벌려고 부산행은 타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역은 그 더 직설적이죠. 그러니까 이 좀비에 쫓기는 주인공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제 윤성은 평론가 세 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가 뽑은 기준은 사실 뭐 좀비 영화 베스트라기보다는 일단은 집에서 보기 좋은 좀비 영화 3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작품이 황혼에서 새벽까지라는 작품입니다.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의 작품이고요. 1996년 작품이고요. 비교적 이제 최근 작품들을 골라봤는데 원바디스라는 작품이 있고요. 2019년 원바디스 2013년 이거 작품. 좀비하고 사랑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로맨틱 좀비가 나옵니다. 네. 그 좀비 얼굴이 전통적인 좀비의 분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나? 그렇죠. 네. 분장도 거의 없어요. 네. 좀비가. 좀비가 아니야 그거. 좀비를 모욕하는 거죠. 네. 좀비 영화는 대부분 이렇게 다 마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좀비 영화 나오면은 다 본다라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또 놓치는 작품들이 이런 작품들이라서.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소개를. 좀비 장르 중에 색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근데 또 그렇게 또 작품들. 색다르지도 않습니다. 주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말씀하신 그런 조지 로메로 작품들이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비 영화의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좀 네. 생각을 해봤어요. 마니아들이 보는 관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좀비 영화 보실 때 첫 번째는 좀비가 뛰는지 걷는지를 먼저 네. 보시면 맞아요. 일단 그리고 일단 좀비가 똑똑한 좀비가 있고 멍청한 좀비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런 지능형 좀비와 전능형 좀비. 그리고 꺾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팔다리를 많이 꺾는 형과 그 목과 그 가슴을 내밀어서 이제 꺾는 그런 형이 있습니다. 연구 많이 했 네. 자,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중시설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영화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최강희 영화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윤성은 영화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매주 한 분의 영화 감독도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영화 만든 지 진짜 오래됐지만 그래도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은 있긴 한 장항준 네. 영화 감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몇 편 만들었죠, 장항준 감독? 글쎄요. 그 극장 영화는 4편? 그장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TV 쪽 드라마는 한 2편 했나요? 네. 네, 마지막으로 영화 만든 게 언제죠? 2017년 11월 달에. 예. 맞아, 네. 그때 있었죠, 참. 그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17년에 영화 제목이 뭐였죠, 그게? 기억의 밤이라는 영화였어요. 기억이 안 나는 밤이죠. 기억이 안 나. 아니 김어준 씨도 제가 그때 그 시사회 오라고. 그 절대 안 가죠, 제가. 네, 그렇죠. 단호하게 안 오겠다고. 몇 번 오라 그랬는데 네. 안 봐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두 분이 그 영화 감독으로서의 장항준 감독 네. 개인 말고요. 네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봄날 그 뭐였죠? 불어라 봄바람. 불어라 봄바람. 네네네. 그 작품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에 선연한데 네. 그 뒤로는 뭐 이렇게 필모그래피를 보면 네. 주로
연출보다는 출연에 집중하셨어요. 그 단역 그런 것 그것도 같기도 하네요. 네. 단역, 특별 출연, 까메오 막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는 굉장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거든요. 이분이. 근데 보통 이렇게 실력 있는 감독들이 보면 인간관계 별로 안 좋은 감독들이 많아요. 아 맞아요. 그건 그래. 그건 그래. 보통 진짜 카리스마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은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인간관계가 좋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나 다들 와서 나한테 잘하는데 뭐하러 내가. 근데 이제 예외인 분들이 봉준호 감독 이런 분들이 좀 예외죠. 그렇죠. 아, 예. 네. 그분들은 실력도 탑 클래스인데다가 인간성도 훌륭하시고 어. 사람들하고도 다 잘 지내세요. 네. 그러면 실력만 있고 인간성은 나쁜 감독은요? 장항준 감독은 저 오래 알았는데 네. 아주 유쾌하고 예, 인간적으로 참 매력적인 자연인입니다. 근데 이게 9시에 끝나는 프로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얘기 한 반 하고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제 제 주제 얘기하네요. 예. 5.18 40주를 맞이해서 역사적 실화에 바탕을 둔 극영화든 다큐든 장항준 감독 있습니까? 저는 뭐 이게 최고다라기보다는 영화에 등장하지 않은 사연들에 대해서 좀 알는 영화가 있어서 예. 이 영화 뒷이야기. 맞아요. 그렇죠. 뒷이야기 아니면 이제 그 이 영화에 실제로 관계된 분들을 제가 거의 다 만나뵀거든요. 이 영화의 소재가 됐던 사건에 대해서 1987이라는 장준환 감독. 예. 그때 네. 나이가 그랬죠 또. 응. 딱. 근데 실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본인이? 아니면 직접적인 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저기 60대행진에 예. 나갔죠.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고3 때셨겠네. 예. 그래서 감정이입이 확 됐구나. 그렇죠. 예. 그 저희 딸한테 이제 얘기했죠. 저희 딸이랑 같이 보러 가서 아빠가 옛날 저 안에 있었다고. 그때 우리 애가 그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뭉클해하는. 네, 그리고 너가 아빠랑 엄마랑 같이 갔던 촛불 역시 이렇게 될 거다. 그 너도 네 나중에 딸이나 아들한테 얘기해라. 엄마가 저 안에 있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으면서 둘이 이제 돌아오고 그랬죠. 대사는 잘 써요. 그렇죠. 뒷심이 없어. 그렇게 들으니까 이거 와닿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네. 내가 저때 있었는데 저기에. 네. 네. 저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보면서 같은 세대다 보니까 네. 네. 이제 다 와닿죠. 끝났어. 하나 골라서 하나? 하나 골라. 아니 내가 여기 사실은 이제 고사를 했어요. 제가 작가님한테 고사했더니 김호준 씨가 육두 문자로 하면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화 안 나오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 길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누구 얘기하려고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저희가 따라 모시기로 알겠습니다. 할게요. 최광희 선생님도 하나는 던져주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지금 짧아가지고. 그래도 제목은 던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 5.18이고 해서 그 지금까지 나온 한국 그 5.18 영화 중에 가장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봅니다. 택시운전사. 택시운전사.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네.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택시운전사 한번 봐요. 방송 계기로 한번 보시면 자,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안녕. 뭐 이런 프로가 저희가 다음번에도 백스테이지 섭외를 요청드리면 또 나와주실 수 있는지 의향이 있으신지. 안 나면 어떻게 할까요? 안 나면 어떠세요? 늙은 돌고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